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의료관계법규 5강에서는요. 의료기관의 개설 그리고 의료법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부과 진료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병원으로 가고 싶으세요? 난 잡티 제거하고 화이트닝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좀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나는 좀 백반증이 있어 라든지 이거 아무래도 피부 양성종양 같아서 이거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화이트 피부과라고 예를 들어 놓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뭐뭐 피부과에서 이건 앞에 이름이고 이렇게 화이트 피부과 의원이라고 해서 피부과라는 게 병원 이름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화이트 의원인데 진료 과목 땡땡땡이라고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또 진료 과목 성형외과, 진료 과목 비뇨기과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병원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화이트 피부과 의원이라고 해서 병원의 이름 그리고 병원의 종별 사이에 이런 병원의 그 진료 과목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 피부과를 전공한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내가 백반증이 있다든지 피부에 양성종양이 있다면 이 전문의를 만나러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화이트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에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일반인지 전공이 없는 혹은 외과 의사인지 비뇨기과 의사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면허를 보지 않는 한. 그런데 내가 백반증이 있는데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여러분 진료 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화이트 피부과 의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나 그냥 아무 데나 싼 데서 피부 관리 받을 거야. 필링도 하고 화이트닝도 할 거야. 그러면은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진료 과목 피부과 그냥 이런 데 가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피부과 의원, 화이트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진짜 그 과에 전문의가 있느냐 혹은 그 외과 의사들이 개원을 해서 그 과목도 진료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간판들을 보시면 양쌤튜브에서 한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 우리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거는 우리가 커피숍을 오픈하는 것, 치킨집을 오픈하는 것, 올리브영을 오픈하는 것 이런 것과는 다르게 약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어떤 식으로 오픈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엔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폐업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좀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제33조 개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장소가 박혀져 있게 이렇게 병원을 딱 개설한 게 아니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봉고차에 레이저 기계 한 대 싣고 다니면서 12시부터 1시는 강남역,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는 종로, 3시부터 5시까지는 홍대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는 레이저 피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이 아니어도 이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5가지 경우인데 이게 그래서 예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떤 예외의 경우? 원래는 병원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병원 밖에서 의료행위를 해도 오케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응급환자 있을 때. 응급환자 있으면 길거리에서 응급환자다. 근데 우리 의료업을 병원에서만 해야 되니까 병원으로 얼른 데리고 가서 의료업을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진료하는 경우 병원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정간호 하는 경우 가정간호는 그 환자의 집에 가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의료업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의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보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33조 개설에 이어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병원 개설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병원 개설은 의사와 조산사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의사, 그리고 조산사.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해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이런 것들을 개설할 수 있고요.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개설할 수 있고요.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이죠. 그죠? 요거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조산사는 조산업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우리 이 보기 봤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어요.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뭐 성남의료원 이런 것들 있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들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 설립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 따른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있죠? 그죠? 보훈병원, 이런 데는 뭐 소방병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도 이 5가지 보기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누가 개설할 수 있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다음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인은 의료인이지만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 아무리 돈 많아도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간호사인 나에게 죽어도 의사는 월급을 받고 싶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의사를 직원으로 쓸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간호사 병원 개설할 수 없고요. 영리법인 돈을 벌 목적으로 눈이 벌게서 환자 진료를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개설에 이어서 계속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헷갈릴 요지가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개설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고를 하고 개설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이거 사이즈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죠. 병원에 원장님 1명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장인 내가 어떤 병원을 개설할 거다. 좀 누구누구 채용했다. 위치 어디다. 그냥 이 정도만 해서 신고서를 이렇게 써요. 신고서 쭉쭉쭉 써가지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할게요 하고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이거 병원이죠. 그죠? 병원급 이상이 될 때는, 그러니까 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들 사이즈 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뭐 병원이 몇 베드 이상이면 그리고 뭐 종합병원이 몇 베드 이상이면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서에 우리는 병상이 몇 개고 그래서 진료 과목은 뭐 내외산소 역마진 뭐뭐뭐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전속하는 전문의가 누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몇 명 받을 건데 그거에서 면수에 의해서 간호사는 몇 명이 있고 영양사가 있고 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허가서를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요.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허가해주세요 하고 이 허가증을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는 크게 2개로 나뉘고요. 구멍가게는 신고서를 써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하면 끝이고 사이즈가 큰 거 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에게 구구절절 허가서를 써서 허가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조산원을 개설할 때는 지도의사를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산사가 아기 낳고 다 하는데 근데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 병원에 이 지도 의사 선생님을 지도 의사로 정해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지도 의사라는 거를 정해둬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게임 하나 해볼게요. 어디로 연결을 돼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자, 구멍가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구멍가게죠. 원장님 한 명밖에 없는 거. 시시한 거는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등포구청장, 강서구청장, 강남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시한 거 어떻게 한다? 신고합니다 하면 땡이에요. 자, 그 다음 사이즈 좀 큰 거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같은 것들 이거 사이즈 좀 큰 거죠.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거 있죠. 전라남도지사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이 사람한테 뭐 우리 병원 사이즈 얼마고 그래서 직원 누구누구 있고 진료 과목 뭐뭐뭐고 이렇게 해서 허가서 썼어요. 허가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끝인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럼 전문병원은 어떻게 해요? 전문병원은 사실 개설하면서부터 전문병원이 되는 데가 없고요. 개설하면서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데가 없어요. 전문병원은 3년마다 전문병원 그 인증을 받아야 되고 상급종합병원도 3년마다 나라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병원 병원 규모로 개설한 것이 종합병원이 되는 거고 전문병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합병원 규모로 개설한 것이 나중에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개설의 신고 허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멍가게는 누구? 시군구청장. 앞으로 나오는 법에서 시시한 것들은 대부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영등포구청장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어떤 거? 뭐 우리 병원에 엑스레이 드렸다. 이런 것들 좀 시시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요. 사이즈 좀 큰 거 누구다? 시도지사. 사이즈 크니까 어떻게? 허락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 이것들을 서로 섞어서 조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원을 개설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의원을 개설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틀린 말이죠. 요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개설과 관련된 경우에요. 개설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약국이랑 담합해서 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국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하면 그 약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A라는 병원에서 이 A-라는 병원에 여기가 언니고 여기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다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크게 지어가지고 입구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병원에 들어가는 길에 조그맣게 코너 샵인샵처럼 약국을 내고 여기서 병원을 운영해요. 이러면 당연히 이 병원에서 약을 지은 사람, 처방을 받은 사람 다 이 약국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 시설의 부지를 일부 분할이나 변경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된 경우 이럴 때에는 여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약국이랑 병원 붙어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원 불법 증축하지 마라 라는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개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원장님이 우리 병원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분점 내고 또 분점 내고 분점 내가지고 월수목은 뭐 A라는 병원에 가고 나머지 화목토는 B라는 병원에 가고 C, D는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만 이렇게 체크만 해준다. 다른 의사들 고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면허증 빌려주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격 의료가 우리 2019년, 2020년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고 2020년에 그 코로나 초창기에 원격 의료가 잠깐 반짝 활용이 되기도 했었죠.
환자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의사를 원격의 방법으로 만나서 진료를 하고 뭐 처방을 받는 이런 것들이 원격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컴퓨터나 화상통신,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원격 의료는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는 건데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는 이 개념의 의료 원격 의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에서도 의료인 간의 소통을 원격으로 하는 방법을 원격 의료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법에서 여기서 의료인과 환자라고 된다면 실제로 이제 환자와 원격 의료를 실시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이것은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원격 의료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요. 무슨 뭐 카메라, 정보통신 장비 이런 것들 있겠죠. 그리고 원격 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라는 게 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실 내용인데요. 원격지가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산병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현지는 뭐 강원도 원통에 A라는 의원인 거예요. 강원도 원통의 A라는 의원에서 뭔가 진료를 보던 환자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환자가 이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사람인 거예요. 이건 그냥 순전히 여러분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의사가 원격 의료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 아산병원의 원격지 의사랑 같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아산병원에서 진료받던 이 환자분이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 아산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러면 그 환자를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현지 의사가 환자를 이 원격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진료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격지 의사의 원격 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그 의료행위에 대해서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이 환자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아산병원의 의사는 제대로 처방을 했어. 근데 환자가 잘못됐어. 이러면 책임 누가 진다? 현지 의사가 진다는 거죠. 왜? 당신이 봤으니까. 당신이 의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런 처방을 한 거는 일종의 이제 조언을 한 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뭔가 처방을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원격지 의사의 잘못인 거지만 여기서는 처방을 똑바로 했는데 이 현지 의사가 제대로 의료 수행을 하지 못했다든지 혹은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환자에게 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현지 의사가 책임진다 라는 내용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은 의료기관의 개설의 36조 준수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요. 의료기관 종류, 뭐 병원에 따른 시설, 병원일 때, 종합병원일 때, 의원일 때 그런 시설 기준들이 있을 거고요.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준, 그리고 요양병원 뭐 운영 관련된 기준, 고가의료장비, 의료인 정원, 식사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의약품, 일회용 의료기기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감염병 환자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규정해 놓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준수사항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6조 2항이에요.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32조의 2에서 1항에서는 공보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군병원이나 병무청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공보의로 가거나 군병원의 군의관으로 가거나 병무청에 신검하는 의사로 가게 되면은 좀 이제 한가한 거예요. 또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 야간 당직 같은 거 알바를 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군의관 공보위가 아유 뭐 밤에 놀면 뭐하나 그냥 뭐 가서 뭐 야간 당직하면서 돈이나 벌지 뭐. 군의관 월급 250밖에 안 되는데 야간 당직 한 번 하면 80만 원 준다는데 놀면 뭐하냐? 그러면 안 돼. 고용 금지? 놀면 뭐하냐가 아니라 그냥 노세요. 그냥 공보위 때 군의관 때 그냥 노세요. 네.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이런 고용 금지라는 법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8년에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엑스레이가 있죠. 엑스레이를 우리가 설치 운영하려면 나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엑스레이는 방사선이 슝슝슝슝 나오면서 직원, 환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노출되는 피폭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법에 맞추어서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병원에 엑스레이 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 종합병원 차리는 것만큼 중요한가요? 아니죠. 약간 시시한 일이죠. 시시한 일은 누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할 때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면 답은 뭐죠? 시군구청장인 거죠. 자, 다음 특수의료장비 설치입니다. 특수의료장비도 결국 의료장비예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특수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에게 이거를 등록하는지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설 등의 공동 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 등을 이용해서 진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파견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겠죠. 예컨대 대구에서 코로나가 심하게 발생을 했을 때 이 대구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전국에서 의료인들이 이 병원에 가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했고 특히 또 우리 군병원에서 파견을 많이 갔었죠. 군병원에서 인력이 파견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해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그죠?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은 그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군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했어요. 뭐 군의관, 간호장교. 근데 여기에서 이 군의관 분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에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책임 누구에게 있다? 군의관에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구에 있는 그 병원에 어떤 장비, 뭐 인공호흡기 같은 그런 장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료인이 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의료인이 처치를 하기는 했지만 이 병원에 있던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해당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원래 있었던 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의 결함과 관련된 거면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있는 거.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병원 문 닫는 얘기예요. 병원 문 닫는 거는 오픈하는 거에 비해서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병원 사회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틱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폐업을 한다든지 한 달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뭐 약간 시시한 거죠. 시시한 거 누구한테?
맞아요, 여러분. 시시한 거는 시시한 거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한 폐업이나 휴업 이런 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하면 그 의무 기록은 보존 연한이 있잖아요. 진료기록지 10년, 수술기록지 10년, 간호기록지 5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의무 기록에 대한 기록 보관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의무 기록은 보건소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당하는 그 법정 보관 기간까지 보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긴다? 보건소장에게 넘긴다. 폐업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시시한 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네,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 기록부 등의 이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직 의료인이에요.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 야간에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되고요. 이 당직 의료인의 숫자는 병원의 종류나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되게 시골 같은데 당직 의료인을 못 구해서 병원 운영이 힘들다라고 하죠. 병원을 낮에 운영하는 최소 의료 인력은 가능한데 밤에까지 당직 써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아까 봤던 그런 뭐 공보이라든지 군의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당직 좀 서달라고 한 번 쓰면 8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의료인이 부족하지 않지만 계속 부족하다는 게 이렇게 지방에 이런 당직 의료인 같은 이런 것들에서 의료인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음 우리 의료기관 명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종합병원이 병원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뭐 예컨대 한양대학교 병원인 거예요. 한양대학교 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한양대학교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이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에 상급종합병원이다, 전문병원이다 라는 명칭 사용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한 것들, 국립중앙의료원, 성남의료원 이런 기관이 뭐 종합병원 규모이든 병원 규모이든 성남의료원 병원 뭐 이렇게 표기 안 하죠. 성남의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의료기관 명칭 예외로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따른 내용에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종합병원이나 병원 앞에 고유 명칭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대 서울병원, 이대 목동병원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죠. 이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와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와 명칭에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말고 상급종합병원 명칭 쓸 수 있고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 지정에서 탈락되었는데 상급종합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는데 전문병원으로 너무너무 보이고 싶어서 나는 전문가니까 우리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전문병원이란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거 우리 오늘 했던 딱 그 내용이에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 과목을 삽입해서 표시할 수 있다. 뭐라고? 화이트 사이에 피부과 의원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 고유 명칭 앞에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과목 땡땡땡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병원의 간판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는 다음 강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의 명칭, 그리고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뭐 상급종합병원일 때는 우리 상급종합병원이다. 전문병원일 때는 전문병원이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및 전문 과목,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을 때는 이 인증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표시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고 외국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 명칭에서 전문 과목이라는 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 일부 알아봤고요. 수업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개설에 추가되어 있는 비급여 진료라든지 그리고 의료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다음 주 6강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